네,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하자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 베테랑들께서. 아니 원고랑 네. 앵커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날 느낌대로 눈 마주치는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니까 긴장해 주세요. 알아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집중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숨가쁘게 달려왔던 에이펙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오늘은 국내 정치권 상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했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부터 줄곧 불출석했는데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연이틀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는 인물에 따라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 전략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재판 결과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올 때는 나와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냐 인원이냐 뭐 끌어내라고 했느냐 뭐 질서 유지만 하라고 했느냐 이거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을 배격해야 이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그걸 하겠다. 예를 들어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내밀한 이제 경호처 관련 얘기니까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안 나오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준 상태에서 과거에 같이 이 생각을 같이 했던 부분이 재판정에서 증언으로 나오도록 하는 무언의 압박 효과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제 재판 과정을 보니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발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가장 주요한 증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을 끌어내라. 그다음 국회 군대를 투입해라. 이게 가장 큰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걸 파회하면 어느 정도 재판에서 본인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증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더라고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하는 소리나 그 재판 곽종근 사령관을 대응해서 질문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투성이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사람 안 바뀌는구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반성도 일말의 반성도 없을 뿐더러 사실 그 재판에 우리가 뉴스가 됐던 건 본인 배우자 김건희 씨를 여사라고 안 불렀다고 버럭한 거. 정말 그 본인 스스로의 처지나 분수를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팀에게 법정에서 발언할 때 김건희 씨에게 여사 호칭을 사용 안 한다. 그게 뭐냐 끝났다고 해도 여사라고 해야지. 씨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가끔 써요. 근데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나 본인들이 저지른 어떤 과오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뭐 여사 뭐 다 가당치도 않지만 전 대통령도 떼야겠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그 현실을 좀 직시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여사 호칭 쓰라고 했던 그 부분은 가족으로서 감정적으로 호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딜 감히 우리 여사한테 사실은 본인에게도 V0였잖아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한테 어딜 감히 씨라고 해 이런 게 반영됐는데 예전에 검찰 수사 지금은 많이 안 그런다고 그래요. 수사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했대요. 일단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회장님들 나름 내가 누구네라고 했던 분들 검찰에 처음 와서도 좀 빳빳하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좀 꺾어놔야 돼서 문 앞에 오래 서 있게 한다든지 약간 모욕감을 주면 그거 좀 하루 이틀 하면 기가 빠진대요. 아 나도 피의자구나. 그다음부터는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권 침해적 요소도 있고 지금은 많이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일단 홍거방에 좀 들어가 있어봐야 내가 대통령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피의자구나. 우리 와이프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우를 받아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해요. 장 소장님은 가끔 보면 더 나빠. 더 나빠요? 두 배 나빠. 뭐 곽정군, 김성훈 이 두 분에 대해 증인신문 참석한 거는 윤희석 대변인께서 아주 수준 높게 고급스럽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똑같은 말 반복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하나만 덧붙일게요. 그냥 감옥에 있기 답답해가지고 좀 바람 쐬러 나온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느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다시 뭐 곽정군 사령관에게 그런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막 헛웃음 치고 막 기가 차다는 듯이 하고 곽정군 사령관은 막 울먹이면서 기억이 어떻게 잊혀지냐 네. 그렇게 좀 항변을 했잖아요. 지금 아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열리잖아요. 정말 불법적이고 허무맹랑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아펙 의장국으로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있고 혼자 나와가지고 머리도 허옇고 처량하게 저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 왜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저러냐. 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건데 표정을 봤어요. 네. 곽정군 사령관에게 물을 때 표정을 보면 그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묻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탄을 안 가져간 거 김영현 장관이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을 봐서는 이분 물론 심신미약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상이 아니구나. 근데 더 끔찍한 건 이분이 600조 원이 넘는 예산 600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를 국정을 맡고 운영했었구나.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정말 저 진지하게 묻는 표정을 보고 정말 정상이 아니다. 우리 초등학생보다 못한 그런 사고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과 절연을 못하는 국민의힘 내 일부 주류 세력 또 구구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곽 전 사령관이 그래서 그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굴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수시로 종이에 메모도 하고 굉장히 대비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이면서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재판에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줄까요? 전혀 뭐 주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곽정군 사령관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질서주의하려면 경찰 보내지 왜 군대 보냅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대한 어떤 이 발동권을 내린 것은 이미 이 자체가 불법 계엄이고 그 질서 유지를 하려면 군이 국회를 향하는 게 아니라 국회 밖을 향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등을 지고 있었어야 질서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논박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다 정리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할 필요 없는데 다만 윤석열 피고가 실수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이상설은 없다. 건강하더라고요. 아까도 심신미약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정신적인 건강과 물리적 건강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경로할 만큼 건강하다. 그다음에 두 번에 개선의 여지는 없다. 개선의 여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국민들한테 이제 더 이상 제가 봐서는 혐오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확증한 그런 결과밖에 없지. 저는 사실 재판에 나온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잘 설명했으나 실익은 0도 없다. 그 재판에서 김건희 씨와 김성훈 전 차장이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요지는 관저와 대통령 비서실 압색을 막을 수 있는지
김건희 씨가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 전 차장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안심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재차 김건희 씨가 부의도 걱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게 공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성대모사를 통해서 좀 실감나게 전해드리려고 연습을 해봤는데 윤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전하면 제 아내가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을지 모르지만 아내가 또 여자가 물어보는 걸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감싸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압색 저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특검에서 요걸 굳이 재판정에서 공개를 한 것은 전제가 김건희 씨가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고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로서 이런 발언을 경호처 차장과 했다. 그렇다면 당시 압수영장이 집행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낸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배우자일 뿐인데 그냥 한 사람의 여성일 뿐인데 걱정돼서 한 얘기를 가지고 뭘 갖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김건희 씨가 당시에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냐를 주입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해석이 거의 비슷해질 걸로 보고. 김건희 씨의 위상을 볼 수 있는 단적인 그렇죠. 대화다? 그냥 해석하세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뭐 이러한 상황에서 경호 관계자와 얘기를 나눈 거는 정말 걱정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김건희 씨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위상이 아니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대통령 배우자로서 한 얘기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특검에서 이걸 증거로 낸 거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검찰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청와대 압색 영장을 받았었는데 직접 들어가지 않았었다. 이거는 못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내가 뭘 걱정하고 그걸 막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계속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김건희 씨는 어쨌든 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라는 공적인 인물에게 이런 식의 문의와 지시 형태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참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쉽게 통화하고 문자하고 했다라는 거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그냥 자기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시킬 일 있으면은 그냥 비서실이라든지 대통령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연락하고 결정하고 보고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문자 텔레그램만 보더라도 김건희 씨 위상 알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 사진사의 발언도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거기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거기까지는 다음에 한번 하시니까. 특집판 한번 하시죠. 이렇게. 예. 아니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요? 네. 아니 그 2023년 10월 달에 네.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랑 이렇게 중요한 외교 통상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통화를 하려고 대통령이 저녁에 관저에서 막 그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자료 검토하고 있었대요. 근데 문이 열린 그 옆방에서 김건희 씨가 막 깔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막 떠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관한테 좀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한 1분 정도 조용히 하더니 또 깔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막 시끄럽게 하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경로했군요. 네.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문 밖에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쳐다보더래요. 네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이런 표정이죠. 그래가지고 경호관들이 긴장해가지고 문을 닫고 그냥 다독였다. 그만큼 김건희 씨가 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라는 인물은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게는 그 하나의 경외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경외? 왜냐하면 법정까지 나와서 뭐 경외가 어떤 외인지 모르겠으나 그 여사라는 말을 안 붙인다고 발끈할 정도로 늘 존경하고 존중. 여사란 말이 그렇잖아요.
사자가 이게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늘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여사라는 말을 붙이는 건 물론 이제 존칭의 의미도 있지만 여사에 그렇게 집착하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장소님 얘기했듯이 그만큼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경외하는 대상이었다. 그 남편이 뭔가 역정을 냈는데 부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 장면은 약간 현실 부부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혹시 이정민 앵커님도 댁에서 아유,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한데요? 서방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뭐. 그 부부를 많이 예. 겪어본 사람 얘기를 제가 예전에부터 들었었는데 무슨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런다기보다도 이번에 뭐 아녀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가부장적인 게 상당히 강하다. 김건희 씨는 내가 지켜야 될 내 와이프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정무적 감각도 좀 떨어지는데 나의 충실한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지킨다. 이게 강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를 아는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사실 생각이 없는 그냥 밥 주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배고파하는 그런 걸 아는 김건희 씨가 네. 그걸 잘 조종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결국은- 나쁘죠. 아니 박성수 그러니까요. 실장은. 아니 그 좀 결국에는 비유가 부부 그랬습니까? 사이에 서로 뭐 관계 설정을 하는 건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니까 알아서들 하는데 여기서는 김건희 씨가 어쨌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그렇죠. 국정의 상당 부분 개입했다는 그 의혹들 중요하죠.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많이 드러났죠. 예. 그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사를 받으러 간 지 23시간여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보다 시간을 더 넘겨서 2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를 열람하는데 상당 시간을 썼다고 하고요. 조사 분량이 워드로 171쪽에 다다르고 또 본인이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 다시 점검하면서 직접 자필로 다 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관료로서 꼼꼼하게 혹시나 진술해서 나에게 불리한 게 없을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을지, 법적으로 문제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계엄을 방해했다는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기소되고 유죄가 그런 걸 꼼꼼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도 거기다 첨부를 하고 진짜 10시간 넘게 보는 분은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정황상은 이미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서 계엄을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12시 30분경에 이제 그 전에 뭐 의총 장소를 당사 국회 여러 번 옮긴 거 그거 말고도 12시 30분경에 의원식 의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 군인 경찰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래서 좀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해라. 그 말은 뭔 말인즉슨 앞서 이제 계엄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12시 30분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간을 끌려는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직 의결 종족수가 다 안 찼다고 한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데 그 몇 분 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식 의장에게 경찰들 좀 풀어달라고 하라 우리가. 그건 충분히 시간 끌기예요. 그래서 법적인 증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황상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이분이 정말 막으려고 했겠구나. 그 정황으로 이제 재판을 앞둔 분의 어떤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판단을 한 이분은 거예요. 기재부 차관 출신이 아니고 부총리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꼼꼼하게 이 조서를 볼 수밖에 네. 없었을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말씀하신 대로 왜 장소를 그렇게 자꾸 바꿨느냐. 결론적으로는 당사에 있으라고 한 게 마지막 아니었느냐.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법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정말로 이분의 내심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국회에 들어왔던 군 관계자와 어떤 연락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것을 죄로 판명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분은 특히나 8분의 국회 안에 있으면서 표결을 안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원내대표인데. 한 1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왜 그런 그때 투표를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만 저는 중심적으로 봤어요. 사실 뭐 장소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경찰이 막고 있었던 상황. 근데 이분이 그 이후로 그 계엄 해제된
그날 새벽에 본인 판단이란 말 했어요.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내 판단이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해명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뭐 심정적으로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의 얘기고 법정에서 이것을 뭔가 드러내서 기소 과정에서 이거를 특검에서 계속 세게 얘기하기에는 증거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을 주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질문이 다 소화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하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 청구도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뭘 가지고 처벌을 하겠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의 있게 보는 건 별로 쟁점 사항이 없는데 23시간 거의 하루 동안 이렇게 조사받고 진술조서 쓰고 막 자세하게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지금 그랬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예. 이 원내대표실 당 사무처 직원들 5분인가요? 그분 휴대폰을 좀 압수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추경호 원내대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증거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증언이라든지 어떤 문자라든지 통화 녹음이라든지 야 지금 이거 좀 막아야 되는데 이거 저기 빨리 좀 어디 당사로 지금 의원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측의 영역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대단히 조사가 간단한 이렇게까지 길어질 이유가 없다. 간단한 조사거든요, 이건. 근데 23시간 조사했던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추경호 대표를 곤란하게 만든 정황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은 좀 근데 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면은 이 사실 표결 방해가 있냐 없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주장은 개인의 결단이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과 교감인데 윤석열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각종군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금 정적수가 안 찼다고 한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보고했을까요? 국회 사무처에서 보고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 누군가가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옮긴다는 의미는 크죠. 의원들을 그 본청 안에 갖다 놓아서 표결을 안 하는 거와 밖에 데려다 놓고 표결을 안 하게끔 하는 장소의 개념은 또 상당히 어떤 그 표결 방해에 동조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장소의 말대로 뭐가 나왔을 만한 것 같다. 저는 구속영장은 청구할 것 같아요. 영장은 청구하고, 그러니까 그 조사열람 빼도 네. 10시간 넘게 긴 조사를 한 거 보면 그리고 추가로 안 부른다고 하잖아요. 물어볼 건 다 물어봤다. 영장 청구를 왜 그러면 8명이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왜 안 했냐라고 물으면 아마 거기서 단선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뭔가 나오긴 나왔을 것이다. 광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특검 조사 길었고 예상 못했던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장을 청구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밤샘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데 이걸 아예 무리한 수사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하늘이 용서치 않을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누가 하늘이 누구를 용서치 않을지 모르겠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 밤에 그 헌법기관 한 명 한 명을 다 데리고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정말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는 천벌을 받을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결과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책임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가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까지 불참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희희낙낙할 수 없다. 당 관계자 발로 언론 보도가 나왔던데 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론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도부 일원이라면 가시라고 했겠죠. 예. 만찬에. 예. 그럼요. 제1야당 대표가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활동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니까. 근데 이거를 대내적인 정치 상황과 연결지어서 불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수사가 아니고 당시의 원내대표 저희 당의 넘버 2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렇게 하고 불러서 24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 전체적으로 더더군다나 현역 의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당 전체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내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하지만 에이펙 만찬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희귀한 기회인데 여기에 불참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은 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상황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되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러면 내란 정당으로 정말 몰리는 거 아니야? 원내 지도부잖아요. 그리고 당시 8명의 의원이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들을 보면 아예 다 전체를 그렇게 몰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도 반영이 됐고 또 당내에서 입지가 약하고 당대표가 됐지만 사실은 별로 친한 의원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뭉쳐보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민심과는 멀어지는 길이죠. 민심은 에이펙에 가 있었어야죠. 전환길 씨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 눈치 본 거라고 봐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거기 가서 지금 막 할 때냐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지선을 앞두고 아스팔트 세력과는 손절해야 되고 어쨌든 중도층을 향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들 얘기는 하는데 하지만 손을 계속 못 놓고 있잖아요.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강성 지지층들을 하나로 묶어놓자. 그것이 제1 타켓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안 좋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선이라는 게 그 정당 구도도 있지만 인물 경쟁력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체 판세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이기지 못하고 곳곳에 주요한 곳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 별 상관이 없다. 나의 정치적인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간다고 봐야 돼요. 이정민 앵커님 너무 국민의힘을 수준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벼락치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냥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때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들이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그것만 보고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인 전략 지금 없어요. 제1야당인데. 네. 제1야당이 에이펙에 참석도 안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국민의힘이 우리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패싱됐다.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투명하게 적어도 야당 대표 정도는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오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결과니까요.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해서 뭐 그렇게 된 건데 정보 공유 안 된 거야. 사실은 공유됐더라도 애초에 나왔던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정책실장 그분들의 발언은 지금 협상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였잖아요. 공유됐더라도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너무 처음에 흥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대부분 상임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의 최전선 과방위와 법사위가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뜨거웠는데요. 특히나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딸 결혼식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도 했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사과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물론 딸이 그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렸잖아요. 결코 2번 결혼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상황들 다 사실관계는 최민희 의원 주장에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늘 했던 거는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가 문제였죠. 태도 중에 제일 앞권은 나중에 그걸 진영 대결로 끌고 가려 한 점.
그냥 본인이 부적절한 점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신 언급했던 거 노무현 말씀하시죠? 정신 예, 언급하고 노무현 정신 언급. 문재인 정신도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거를 꼭 잡아가지고 그렇게 전 말꼬리를 야당이니까. 잡으세요. 문재인 정신,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 네. 죄송합니다. 네. 진영대로 끌고 왔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문제를 키웠다고 봐요. 그래서 국감의 사실은 대상이 물론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 게 많이 더 밝히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과방위원장이 그 관심을 탐몸에 받게 됐잖아요. 그건 정부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감정에 호소해서 이 문제와 사태를 해결할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뭐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이것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따님에 대해서 막 우리가 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최민희 의원이 처음부터 해명을 해괴망측하게 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을 했잖아요. 양자 역학, 뭐 유튜브 보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권력에 저 사람이 취했구나, 눈이 멀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 언론들 분노한 것이고 본인 보도 잘못했다고 MBC 보도본부장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감정의 호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국감은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국감은요 정책 국감 돼야지 인물이 중심이 되는 인물 국감 돼서는요 이건 국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이대로 시작했다가 김현지 됐다가 최민희로 끝났어요. 이런 국감은 저 처음 봤어요. 자, 그럼 국감 성적표 넘어가기 전에 네. 민주당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최민희 위원장이 거취에 대한 표명은 아직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후에 최 위원장의 해명을 듣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분위기인데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어제 박수현 이번 주에 박수현 대변인이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론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 대한 거취 문제는 최민희 위원장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이거를 또 이게 선출을 했는데 다시 뽑고 하는 부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최민희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내용 중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좀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인데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이분이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허투루 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권한에 뭔가 스스로 취한 게 아닌지 싶은 게 최초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사실의 영역에서 사실로 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의 영역에서 사실을 바로잡고 털고 죄송하다고 끊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인식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 태도나 어떤 대응 방식이 안 되겠는데 이 상태까지 오니까 결국에는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식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이건 사실을 밝힌다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결자 해지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도 참 곤란한 게 이걸 또 잘라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여론 추이를 보고 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거. 이게 본인이나 당에 도움이 된다. 크게 봐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박수현 대변인도 분명히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거나 대변인직에서 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최민희 이분 사태가 터졌을 때 나는 돌려줄 용기가 없었는데 최민희 의원은 저렇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이런 식으로 해명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도 이게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최민희 의원 조치에 대해서 지금 서영주 소장님은 평가를 하셨지만 저는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한 분은 박수현 대변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야박하게 그 동료 의원한테 그래도 그 당의 대변인이 나가시오. 그럼 지금은 왜 그래요? 없잖아요. 지금은 왜 저요? 아니 지금은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당에서는 사태 이 부분에서 논의한 바 없다. 그리고 이 최민희 의원이 사과를 했으니까 이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은 여론을 보고 추이를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물러났다 정도. 때 이게 이런 식의
양상이 잦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잦아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때 털고 갈 수 있는 거였는데 더 일을 키운다라는 맞아. 장면들이 많잖아요. 사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보다 일반인들보다 정부 감각이 훨씬 뛰어날 텐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나 이거 돌파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까 저들이 문제 제기해도 나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그만두라고 한들 내가 뭐 잘릴 수가 있어? 나 버티면 나는 그냥 상임위원장 계속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시민 개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취한 거예요. 그게 눈이 멀은 거다. 깨시민과 개딸은 다릅니다. 아니 근데 깨시민 얘기도 했잖아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 사과를 네. 지금 약간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큰 그 의미 차이가 나와요. 이분이 뭐 잘못했다, 뭐 관리하지 못한 점 후회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이랬어요. 네. 민주당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해석해 주세요. 엄청난 차이죠. 민주당 의원들만 나를 쉴드 쳐주면 나 과방위원장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지 차라리 민주당원들께 했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께라고 한 그 속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핵심이 거기 있어요. 국회는 특히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세게 지적한 분이 있나요? 이건요. 얘기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퇴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예를 들어서 딸 결혼식 관련돼서는 사실 정치적 문제죠. 그러니까 대응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을 받는 부분이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당연히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출돼 있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난에 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MBC 보도본부장을 비공개 업무 보고 간담회에서 본인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퇴장 명령시킨 것. 이거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방위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과방위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권위가 공정성에서 서지 않죠. 그럼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거기 또 박정훈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사퇴하는 게 민주당이 더 낫습니다. 그 막판까지 그래서 최민희 공방 오갔던 국감이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의 본질이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예산 집행 이거 점검하는 자리인데 이번 국감이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자 여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점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실까요? 점수요? 점수는 아마 꽈락이 몇 점인지 모르겠으나 꽈락은 40이죠. 꽈락이 4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40점 그러니까 한 이하가 50점 정도 제가 줄 생각이에요. 절반 정도. 여야 모두에게? 여야 모두에게 주면 한 40점. 근데 이제 민주당은 50점 제가 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30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 소장님도 좋은 얘기 했는데 국감이 정책 국감이 되면 좋죠. 네. 늘 국감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 국감하고 원래 국감이란 게 예산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네. 예산 어떻게 썼고 제대로 썼는지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진지 이건데 현안이란 게 또 있어요.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질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번 국감은 뭐냐면 쓸데없이 서로 간의 신상 발언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 공격하면서 저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법사위도 보면 야자타임하는 법사위였잖아요. 야, 너 그래서 네. 뭐 꾀깨기 뭐 섭팔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최민희 위원장이 대응은 잘못됐으나 최소한 과방위의 현안이 어떻게 그 상대 당의 의원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꽈락이라고 볼 수밖에. 주목했던 장면 이번 국감에서 하나만 짚어주세요. 저는 뭐 앞서 이제 얘기들을 다 하셨으니까 논란이 된 게 이제 뭐 사실은 정부나 그런 것들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해서 국감 이슈가 오히려 민주당이 돼버렸다 그런 게 좀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과락이에요. 국민의힘 점수는 뭐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판단 불가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지로는 묘한 게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비난을 받다 보니 국민의힘 한 게 없는데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이미지적으로는 나아 보이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국감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했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석을 안 했다 아예 이렇게 봅니다. 뭐 특징적인 장면 하나를
꼽아라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네. 개가 있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는 법사위하고 과방위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딱 그걸로 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인물 중심으로 가고 동료 의원을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면서 있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의원끼리 싸우질 않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네, 이랬단 말이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위협이 되네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 장면 연출하신 거예요. 지금 국감장에서의 한 장면. 국회의 이런 난맥상이 거의 절정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런 국회가 22대 안에는 고쳐지기가 어려울 거고 다음 국회는 정말 리셋하는 그런 상황으로 총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분들로 어떻게 국정을 논의하는 이런 중요한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인식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정치 네. 먼저 하고 제가 할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보좌진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국감 준비하느라고 몇 달 전부터 1년 장사 아니에요. 네, 날 새고 막 기관 보고 따로 받고 다시 자료 요구하고 그거 분석해가지고 질의 자료 한 장 만드는데 정말 6개월 이상 걸려요. 네. 그런데 그것이 다 뭉쳐버렸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더 아쉬운 거는요. 피감 기관들이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의 지적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피감 기관이 무서워하는 거는 그 질의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여론에서 막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정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막 바뀌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언론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다 묻혀버렸다는 사라졌어요. 거죠. 그 지금 피감기관들은 아주 신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야 우리는 이제 구역만 하면 되네 이거에다가 언론에 별로 논란이 되는 게 없었으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보좌진들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보좌진들 그렇죠.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자료 요구 그다음에 한 장 만들려고 팩트 체크해서 주면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 공격하기에 급급하니까 공무원들은 편하죠. 그렇죠. 그냥 넘어가네. 아이고 국회 우습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는데 제가 정치 인싸니까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하면 이번 22대 국감을 보면서 정쟁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정쟁이란 건 뭐냐면 상대를 깎아내려서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아주 이미지를 추락시켜서 내가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빛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가 추하니까 내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쟁이면 논쟁은 최소한 서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쟁보다 논쟁에 집중하는 정치권이 돼야 되는데 품격 자체가 논쟁할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걸 주도해야 돼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제가 민주당을 대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게 조금 더 책임을 더 주고 싶다. 왜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주도하고 야당이야 지금 보면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집권 여당이고 진영이 갖춰진 민주당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정치 풍도를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이재명 좀 성공을 위해서 좋다. 제가 23년째 시사보도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정쟁 그러네요. 그만하고 건강한 정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더 현명한 선택으로 국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종 책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짧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 태세에 들어갔는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 국민의힘이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예요. 그리고 정권 바뀐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제2의 건국전쟁이라면 건국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는 알겠어요. 이겨야 한다는 거니까 이거를 어떤 이념간의 대립 양상으로 몰고 가서 똘똘 뭉친 어떤 하나의 이념 집단이 선거를 끌자.
아마 이런 식으로 장도혁 대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환기라고 함께하겠다는 예? 거죠. 전환길 씨랑 함께하겠다는 거죠. 뭐 호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좋습니다. 뭐 당 대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기도 인구가 거의 1,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장 소장님이 당에 어떤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벼락치기 정도 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수도권 전략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득표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다운 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제2의 건국전쟁 나오고 서울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마지노선만 설정하고 이 지방선거를 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네. 웹툰 송곳에 나온 말,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 장동혁 대표가 구구 한가운데 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건국전쟁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알고 있는데 건국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권자 중에 제가 볼 때 뭐 10%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표는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건국전쟁 2를 슬로건으로 갖고 나면 선거는 망칠 작정을 했다. 서울은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좀 정치인들은 서 있는 곳에만 계속 있지 말고 좀 왔다 갔다 해봐라. 넓게 봐라.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았는데 이거 민주당 얘기 짧게 해야 돼서 네. 그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 없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계속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아이고. 예. 30초만요. 일단 뭐 이 부분은 선언적 의미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당심도 중요하지만 지방선 이기려면 민심의 어떤 그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경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하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간 끝내실 짧잖아요. 겁니까? 어떡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다음 되셨네요. 시간에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광고 들으시죠. 네, 6회 3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